네, 류일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방심위 직원들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그 제보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제보하시는 과정에서 네. 일부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이 됐다. 이걸 문제 삼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뭐 MBC 등 언론에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 공익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MBC 언론에도 이제 제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이 민원인이 유일임 위원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안을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민원인들의 일부 정보를 제가 제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기자님 입장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안 하고 취재를 하면 뭐 방심이 제재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한 것이다라고 경찰에서는 혐의를 가지고 저를 이제 송치를 한 겁니다. 아직 뭐 검찰 쪽에서는 아직 연락은 안 왔죠? 아직 검찰 단계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민원사주.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표현을 했는데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2023년 9월인데요. 재작년 9월에 뉴스타파 이제 김만배 신앙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갑자기 뭐 하루 사이에 한 100여 건이 이제 접수가 됐어요. 저희 쪽으로. 근데 이제 민원인은 각기 다른데 민원 내용이 이제 오타까지 거의 100여 건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민원인 이름 중에 이제 유일임과 앞에 두 글자가 같은 민원인이 있어서 유희 뭐땡.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이분이 또 형과 같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인 거예요. 그때 보도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또 그 민원인과 같은 똑같은 이메일을 써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민원 이메일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의 제수였던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한 명씩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 뭐 도저히 이제 직원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익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심위 규정상 이 네. 방송 내용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심의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넣을 때 네. 민원인의 신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 반드시 그러니까 적게 돼 있습니까? 예, 처음에 할 때 실명 인증은 하게 되어 있고요. 실명으로 반드시. 핸드폰 실명 인증은 하는데 다만 뭐 주민등록 번호까지 남는 건 아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이제 민원인이 자율적으로 핸드폰 번호랑 뭐 이메일 같은 거 왜냐하면 민원 결과 통보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가족 뭐 이런 사람을 동원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안 들킬 거라고 믿어서 한 건지 네. 아니면 들켜줘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면 네. 내 동생, 내 재수 씨가든가 드러날 수 있다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전혀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밝혀줘도 그러니까 누군가 알게 돼도 사실 외부에 이렇게 알리지 않을 거라는 좀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보돼서 세상에 공개된 직후에 네. 유일임 당시 위원장의 반응 이런 것들은 좀 기억나세요? 유일임 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 이제 뭐 입장문 같은 걸 냈고요. 그래서 뭐 공익 제보한 직원들은 공익 제보를 참칭한 사람들이고 참칭. 예, 민원인들이야말로 방송사에 이런 문제 내용을 제보한 진정한 공익 제보자다라고 이제 본인들의 가족이 진정한 공익 제보자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서울 양천경찰서죠? 네, 맞습니다. 그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안 되죠. 그 사유를 보셔도 경찰이 직접적으로 뭐 이게 사주를 했다고 하면 사주를 했는지 사주를 받았는지 그 당사자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에 대한 뭐 어떤 관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불송치 이유서를 봐도 그냥 어떤 머리로 짜는 논리만 있지 발로 뛴 사실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민원인들은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그래요? 제가 작년 10월에 저도 참고인 조사로 이제 양천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의심되는 민원인들의 명단하고 이 민원인이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를 다 적어서 조사를 꼭 해달라고 제가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양천경찰서의 판단은 민원이 위원회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궤변인데요. 근데 당시 이 심의 상황을 보면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9월 4일인데 다음 날인 9월 5일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긴급 심의로 하겠다 결정을 하거든요. 보통 저희 위원회 이제 안건이 많기 때문에 방송 심의 시작하려면 사실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긴급하게 이제 빨리 다른 것보다 빨리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를 댄 것이 사회적 관심사이고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회의 때도 실무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서 긴급심의 결정을 하고 그게 회의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사주된 민원이 쏟아지지 않았으면은 긴급심의 자체가 할 수 없었고 그랬으면 최종 징계까지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뭐 이건 어렵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기 아는 사람 시켜서 이거 민원 넣어. 그럼 내가 심의할게. 그럼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미 공정한 심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이건 사실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이게 뭐 위원장이 본인이 그럼 원하는 대로 어떤 방송사든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을 경찰이 뭐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제보자 3명에 대한 수사는 양천경찰서가 아니라 또 서울경찰청 예, 반부패 수사. 거기서 했다면서요? 예, 광역수사단에서 여러 번 불려가 조사받고 막 이러셨다면서요? 예,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집하고 뭐 사무실하고 다 압수수색 다 받았고요. 예. 그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조사 받았고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또 연말에도 경찰청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출석 조사는 몇 번 받으신 거예요? 이게 포렌식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많이 갔고요. 워낙에 압수수색한 게 많아서. 예. 그리고 이제 출석 조사는 2월에 한 2번 정도 받았고 그때는 제가 한 아침 9시에 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밤 11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여러 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 네. 민원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양천경찰서에서는? 예, 제가 듣기로는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도 양천경찰서가 계속 조사를 미루다가 뭐 2번 조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막판에? 예, 막판에. 그것도 원래 한 번으로 끝내려다가 3월에 그 간부 양심 고백이 있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번을 더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찰이 검찰에 넘겼는데 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 건에 대해서는 뭐 현행 법 체계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사실 이 형 감경 조항이라든지 또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단계에서 뭐 기소유예든지 불기소든지 어쨌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변호인단하고 같이 지금 노력하고 그러면 민원 사주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좀 다시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일단 경찰은 불송치를 했지만 최종적인 또 수사 종결 결정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다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애초에 유일임 위원장 고발하셨던 분이 이제 저쪽 참여연대랑 뭐 언론노조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의견서도 내고 검찰에 촉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유일임 체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내부 상황이. 아직도 뭐 지금 정리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새로운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위원들이 아직 2명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일임 위원장이 이게 그대로 복무했던 실국장들이나 간부들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빨리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좀 인적 쇄신도 되고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방심에서 막 징계 결정 내려서 방송사가 불복해서 법원 저희도 해갖고 맞아요. 법원 해가지고 그 정지 판단받고 했는데 그 법률 비용을 방심위에서 됩니까? 어디서 됩니까? 그건 방통위에서 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방통위가 그 법률 비용이 모자라서 뭐 그러니까 유류비를 전용해서 썼다고. 아니 이게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예, 뭐 30건에 뭐 한 몇십 건 됩니다. 아이고 참. 방심위도 빨리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탁동산 방심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